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조용한 순간들을 따라갑니다. 별과 행성이 탄생하고 안정을 찾고 마침내 재배열되는 그 긴 여정을 기록된 관측을 통해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패턴이며 빛과 중력이 남긴 흔적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지는 이 과정은 망원경의 렌즈를 통해, 스펙트럼의 선을 통해, 그리고 천천히 축적되는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조용히, 측정 가능하게,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4년 11월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 고원에서 해발 5,000m가 넘는 고도에서 엔지니어들은 긴 기준선 관측 실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벽빛이 고원 위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건조한 공기가 별빛을 거의 왜곡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제어실 내부에서 분석가들은 젊은 별 주변의 먼지 구조를 비정상적인 선명도로 해상한 간섭계 지도를 검토했습니다. 화면에는 56개의 안테나로부터 온 신호들이 결합되어 다닐 이미지를 형성했으며 각 픽셀은 수천 번의 측정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극적인 의미에서 시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원반 내부의 질서 있는 패턴을 보여주었으며 밝기고리와 강역으로 기록되었고 반복된 데이터 처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같은 달, 저고의 선과 전파 임무의 보관 조사 데이터가 다시 열렸고 그 원반을 분자구름, 밀집 코어, 붕괴하는 외피라는 더 큰 맥락 안에 배치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스피처 우주망원경과 허셜 우주 관측소의 아카이브를 탐색했으며 수년 전에 촬영된 이미지를 재처리했습니다. 새로운 발전은 단일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연구자들이 구름 물리학을 시스템 구조와 연속적인 관측 사슬로 연결할 수 있게 한 기기들의 수렴이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그것은 훨씬 더 큰 패턴의 첫 번째 조용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관격 분자구름 지도를 재검토했고 별 형성이 일산화탄소 선으로 추적된 차갑고 구조화된 필라멘트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필라멘트들은 구름 내부의 밀도 능선이었으며 종종 수광년에 걸쳐 뻗어 있었고 내부 온도는 섭씨 영하 26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후속 관측은 먼지 방출을 통해 밀집 코어를 식별했으며 온도와 기둥 밀도, 기울기로 측정되었습니다. 각 코어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별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질량을 포함했습니다. 질량 추정치는 먼지 방출 광도와 가정된 온도로부터 도출되었으며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30% 이내였습니다. 팀들은 코어 전반의 속도 프로필을 비교했고 선 비대칭과 복사 전달 모델에 의해 뒷받침되는 낙하 서명을 주목했습니다. 이 비대칭은 미묘했습니다. 분자선의 청색 쪽이 적색 쪽보다 약간 더 밝았으며 물질이 관측자를 향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저고의 선 모니터링은 내장된 원시별을 문서화했으며 초기 광도가 종종 강착 변동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원시별은 밝기가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2배 또는 3배로 변했습니다. 이 변동은 강착 흐름의 불안정성을 반영했으며 물질이 균일하게 떨어지지 않고 덩어리나 파동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전파 관측은 쌍극 제트와 유출을 기록했으며 충격, 역이
방출을 통해 각 운동량 방출 채널로 검증되었습니다. 이 유출은 원시별에서 초당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바깥쪽으로 움직였으며 주변 가스와 충돌하여 밝은 매듭과 필라멘트를 생성했습니다. 2014년 말까지 고해상도 원본 이미지를 구름 붕괴와 초기 원반 조직 사이에 측정 가능한 다리를 제공했습니다. 아타카마 고원에서 ALMA 운영팀은 긴 기준선 위상 안정성을 요구되는 한계 내로 유지하는 보정 절차를 조정했습니다. 각 관측 세션 전에 팀은 밝은 교정 소스를 관찰하여 기기 위상 변동을 추적했습니다. 아타카마의 극도로 건조한 공기조차도 미세한 수증기 변동을 포함했으며 이는 전파 신호를 왜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화면에서 절차적으로 보입니다. 안테나 추적, 상광이 로깅, 날씨와 수증기를 모니터링하는 엔지니어들.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그래프는 대기 투명도, 온도 및 풍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고해상도, 이미징이 조용한 대기 조건과 신중한 기준, 소스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구름 규모의 맥락은 나사와 ESA 임무팀이 유지하는 조사 아카이브를 통해 강화되었으며 교차 식별에 사용되는 저구해선 천구 지도와 카탈로그 제품을 포함했습니다. 이 그룹들은 한순간에 하늘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연구자들이 원반이 더 넓은 별 형성 환경 내부에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이고 문서화된 데이터셋을 제공했습니다. 스피처 우주 망원경의 적외선 이미지는 먼지 구름의 열 방출을 추적했으며 차갑고 밀집한 영역을 따뜻하고 확산된 영역과 구별했습니다. 허셜 관측소의 원적외선 데이터는 더 차가운 물질을 매핑했으며 별 형성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영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주도의 별 형성 그룹들은 관측소와 공개 아카이브를 통해 작업하면서 느린 해석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선폭을 비교하고 밀도 프로필을 모델링하며 붕괴와 회전이 측정 가능한 긴장 속에서 공존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여는 단일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기 서사를 기록된 양에 고정시킨 반복적인 검사였습니다. 이 첫 번째 장은 피사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을 때 시작이 어떻게 검증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록은 탄생 이 한 프레임에서 포착된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스펙트럼 선, 먼지 온도, 낙하 속도와 같은 대리 지표들의 사실이며 기기와 수십 년의 아카이브 연속성을 가로질러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증거는 또한 자제력을 보여줍니다. 구름은 난류와 질서 사이에 깨끗한 경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측된 속도 분포는 종종 무작위 운동과 체계적인 낙하의 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증은 모호함에 대한 인내심과 측정된 것과 모델링된 것 사이에 신중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초기 데이터의 조용한 정밀도에서 시스템은 장관 없이 시작되고 여전히 판독 가능해집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첫 번째 교훈은 절차적입니다. 시작은 일관된 측정으로부터 조립됩니다. 광역조사는 별 형성 지역 전반에 걸쳐 수백 개의 밀집 코어를 매핑했습니다. 각각은 단일 좌표가 아니라 먼지 방출로 윤곽이 그려진 밀도 윤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리온 성운 내에서 연구자들은 300개 이상의 코어를 식별했으며 각각은 고유한 질량, 온도 및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광 관측은 분자선 프로필을 측정했으며 코어가 내부로 떨어지는 물질의 속도 서명을
운반하는지 여부를 나타냈습니다. 이 낙하 패턴은 중력 붕괴의 대리 지표였으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델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서명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분자 추적자를 사용했고 서로 다른 전파 망원경에서 관측했으며 노이즈가 비대칭을 모방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분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각 관측은 신호대 잡음비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약한 감지는 주에 깊게 취급되었으며 종종 추가 데이터로 확인을 기다렸습니다. 패턴이 지속되었습니다. 코어는 수축하고 있었으며 속도는 측정 가능했고 시간 척도는 수십만 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빠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중력적이며 관측 가능했습니다. 수축률은 초당 약 1km였으며 이는 코어가 그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수만 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코어에서 저고에선 점원이 나타났습니다. 가스와 먼지의 내부 어딘가에 원시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중앙 물체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물질이 가열되고 층을 통해 산란되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광도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동했으며 강착 흐름의 불안정성을 반영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변동성을 모니터링했으며 종종 몇 달에 걸쳐 그리고 밝기 변화를 원반 물리학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일부 원시별은 밝기가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변했으며 강착률의 극적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고요했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한 점 등 간격을 두고 밝아지고 희미해지는 것들. 그러나 측정은 명확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원시별은 주변 환경에서 물질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으며 그 과정은 안정적이지도 순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코어를 내에서 전파 망원경은 유출을 감지했습니다. 이것들은 가스의 양방향 스트림이었으며 별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밀리미터 방출을 생성하는 충격에서 빛났습니다. 유출의 존재는 회전 붕괴의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가스가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가군 동량이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일부는 회전 원반에 저장되었고 일부는 자기 제트를 통해 운반되었습니다. 유출은 그 가군 동량 제거 메커니즘의 관측 가능한 추적자였습니다. 팀들은 유출 속도와 질량 손실률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운동학을 중심 원시별과 연결하고 제트가 몇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일부 유출에서 고속가스의 밝은 매듭이 관측되었으며 연속 이미지를 통해 추적되었습니다. 이 매듭들은 연간 수백 천문 단위의 속도로 바깥쪽으로 움직였으며 유출의 동적 특성을 입증했습니다. 증거는 절차적이었습니다. 선 프로필, 속도 맵, 공간 형태. 각 요소는 붕괴와 유출 사이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별 형성의 일부 이론은 제트를 예측했습니다. 자기 타워 모델은 자기장이 회전 원반으로부터 물질을 어떻게 발사할 수 있는지 제안했습니다. 관측은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까지 간섭계 이미징은 개별 원반의 구조를 해상했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공간 범위와 내부 패턴을 가진 확장된 물체였습니다. H.L. 타우리의 이미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밝고 어두운 고리의 동심 시리즈를 보여주었으며
놀라운 규칙성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원반은 밝기 고리를 보여주었으며 다른 것들은 비대칭 또는 나선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선팔은 종성 또는 행성의 중력 교란을 시사했으며 원반 물질을 나선 패턴으로 당겼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구조들을 조심스럽게 해석했습니다. 고리는 행성 형성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압력 트랩이나 화학적 전선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었습니다. 압력 트랩은 가스 압력이 극대값을 가지는 위치였으며 먼지 입자가 자연스럽게 축적되었습니다. 화학적 전선은 특정 분자가 해리되거나 동결되는 온도 경계였으며 먼지 속성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칭은 중력 불안정성 또는 동반성의 조석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해석은 여러 데이터 유형의 교차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연속체 이미징은 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분광선 관측은 가스 운동학을 측정했습니다. 편광 지도는 자기장 기하학을 추적했습니다. 함께 이 측정들은 원반이 단순히 평평한 구조가 아니라 회전, 난류, 자기응력 및 가능한 내장 행성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환경임을 시사했습니다. 아타카마에서 장기간의 관측 캠페인이 동일한 원반을 여러 번 이미징했습니다. 목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특징은 회전하거나 표류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데이터 포인트였습니다. 그것은 원반 물리학의 어떤 측면이 빠르고 어떤 것이 느린지를 나타냈습니다. 나선팔은 몇 년에 걸쳐 회전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원반의 회전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고리는 더 안정적으로 보였으며 그들의 위치가 여러 관측 에포크에 걸쳐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또한 원반 질량을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방출 광도를 먼지와 가스 함량으로 변환하기 위해 보정을 사용했습니다. 측정은 원반이 행성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질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나타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했고 다른 것들은 훨씬 덜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에서 10%까지 범위가 있었으며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동성은 시스템마다 다양한 결과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별이 행성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생성하는 별들조차도 다른 구조를 가진 시스템을 생성했습니다. 먼지 진화는 별도의 연구 영역이었습니다. 관측자들은 여러 파장에서 원반을 이미징했으며 입자 크기가 방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추론했습니다. 모델은 먼지 입자가 충돌하고 응집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멀티밴드 이미징은 이 성장 과정을 테스트했습니다. 작은 입자는 더 짧은 파장에서 밝았고 큰 입자는 더 긴 파장에서 밝았습니다. 복사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입자 크기 분포를 매핑했습니다. 증거는 먼지가 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진화하고 있었으며 마이크론에서 밀리미터로 그리고 아마도 더 큰 크기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원반의 내부 영역에서 입자는 센티미터 크기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자갈 형성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이 성장은 행성 형성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분진이 자갈로 자갈이 미행성체로 미행성체 행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물리학을 포함했으며 각각은 관측적으로 도전적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간접적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먼지를 이미징하고 암석을 추론했습니다. 보관 데이터는 비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팀들은 서로 다른 연령과 환경을 가진 수십 개의 원반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원반 구조가 별 질량, 금속 함량 및 성단 밀도와 어떻게 상관되는지 조사했습니다.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더 큰 별은 더 큰 원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어린 원반은 더 많은 가스를 보유했습니다. 더 금속이 풍부한 별들은 더 많은 먼지를 가진 원반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원반 진화가 초기 조건에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산포도 있었습니다. 모든 원반이 단일 트랙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동성은 형성의 무작위성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환경, 상호작용 및 확률적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서브밀리미터 관측은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일부 원반에서 방출은 눈 구조로 알려진 동심 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리들은 먼지가 우선적으로 축적되는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론은 행성이 가스를 수거하여 간격을 열고 먼지가 인접한 압력 최대값에 갇힐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관측된 고리는 형성 중인 행성의 간접적인 증거였습니다. 간격의 폭은 행성의 질량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행성은 더 넓은 간격을 열었으며 더 많은 가스를 소거했습니다. 해석은 주에 깊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리는 행성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대체 설명을 고려했습니다. 자기 효과, 눈선 및 유체, 불안정성도 고리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눈선은 물이 얼음으로 응축되는 온도 경계였으며 먼지 입자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유체 불안정성은 원반 밀도의 자발적인 변동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고리와 유사한 구조를 생성했습니다. 구별은 추가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팀들은 가스 운동학을 찾았습니다.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스 흐름을 교란해야 했습니다. 고해상도 분광선 이미징은 이러한 교란을 검색했습니다. 일부 원반에서 속도 구조가 감지되었으며 행성 중력과 일치했습니다. 가스는 간격 위치 근처에서 비케플러 속도를 보였으며 국소 압력 경도 또는 행성 교란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것들에서는 데이터가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약했으며 노이즈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증거는 축적되었지만 천천히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 행성 형성에 대한 관측적 사례가 강화되었습니다. 강역이 측정되었고 운동학적 교란이 기록되었으며 먼지 성장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미징은 드물었습니다. 형성 중인 행성은 작고 희미했으며 원반 방출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연구자들은 행성 전 증거를 조립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에서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사체가 직접 보이지 않을 때 대리지표를 사용했습니다. 대리지표는 검증 가능했고 누적되었으며 그림을 구성했습니다. 그림은 행성이 원반 내부에서 가스가 여전히 풍부한 동안 그리고 별이 여전히 젊은 동안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행성 형성의 시간 척도는
100만 년으로 추정되었으며 원반 수명보다 짧았습니다. 이것은 행성이 원반이 소멸되기 전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적외선 조사는 내장 원시별 주변의 원반을 추적했습니다. 이 관측은 디스크 수명을 추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원반은 몇백만 년 지속되었습니다. 가스는 서서히 소멸되었으며 별의 방사선에 의해 광증발되거나 행성으로 합쳐졌습니다. 광증발은 별의 자외선 및 X선 방사선이 원반 가스를 가열하여 탈출 속도를 초과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열된 가스는 원반에서 떨어져 흐르며 질량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100만 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원본은 가스가 고갈되었습니다. 먼지는 더 오래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흩어지거나 더 큰 몸체로 통합되었습니다. 조사는 이 진화를 통계적으로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젊은 별을 관찰하고 원반 빈도를 연령의 함수로 측정했습니다. 데이터는 원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예상 시간 척도와 일치했습니다. 100만 년 미만의 별은 거의 항상 원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만 년의 별은 원반을 가질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100만 년까지 대부분의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2016년 4월 대학 데이터 실험실 내부에서 모니터 빛으로 밝혀진 곳에서 분석가들은 근처 별 형성 지역의 먼지 연속체 지도를 검토했습니다. 이미지는 고요했습니다. 희미한 원반, 좁은 고리, 부드러운 비대칭. 각 원반은 고유한 서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별 질량, 원반 질량 및 진화 단계의 조합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측정은 명확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먼지는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았으며 패턴은 반복된 관측에서 지속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주 기반 광도 곡선으로 작업하는 행성 탐지 팀들은 수천 개의 별을 비교했으며 이미 성숙한 시스템을 공전하는 행성을 나타내는 주기적인 감소를 검증했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150천 개 이상의 별을 동시에 모니터링했으며 광도를 몇 시간마다 측정했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그것은 별빛의 작은 부분을 차단했으며 측정 가능한 감소를 일으켰습니다. 감소의 깊이는 행성의 크기를 나타났으며 기간은 궤도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발전은 형성과 결과 사이의 다리였습니다. 행성 모양의 강역과 유사한 원반 구조,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가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외계 행성 카탈로그.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꾸준한 정제가 되었습니다. 원반은 언제 검증 가능한 용어로 행성계가 되는가? 고해상도 연속체 지도는 여러 원반에서 동심 고리와 간격을 문서화했으며 독립적인 이미징 파이프라인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 검증은 중요했습니다. 서로 다른 연구 그룹이 동일한 원시 데이터로 시작하여 동일한 구조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특징이 실제이며 데이터 처리의 아티팩트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분광선 관측은 회전과 일치하는 가스 운동학을 확인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국소화된 교란을 확인했습니다. 일산화탄소선 이미징은 가스 분포와 속도를 매핑했으며 먼지가 희미하거나 없는 곳에서도 가스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입자 성장 모델은 다파장 밝기에 대해 테스트되었으며 원반 방형 전반에 걸친 입자 크기 변화를 식별했습니다. 모델은 입자가 원반의 중간 평면으로 가라앉으며 더 큰 입자가 더 빠르게 가라앉는다고 예측했습니다. 관측은 이 예측을 테스트했습니다. 원반의 수직 두께는 파장의 함수로 측정되었습니다.
더 짧은 파장에서, 방출은 더 두꺼운 층에서 나왔으며 작은 입자가 더 높이 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더 긴 파장에서 방출은 더 얇은 층에 집중되었으며 큰 입자가 중간 평면에 정착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연구자들은 먼지 질량과 원반 범위를 정량화했으며 서로 다른 연령과 환경을 가진 시스템 간의 비교를 지원했습니다. 우주 망원경 측광은 확인된 외계 행성 수를 확대했으며 다중 행성 시스템이 일반적이고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2016년까지 케플러 임무는 2,000개 이상의 확인된 행성과 수천 개의 추가 후보를 확인했습니다. 통계 분석은 은하수의 대부분의 별이 적어도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교차 분석은 원반 간격 위치를 그럴듯한 행성의 질량 범위와 연결했지만 해석의 불확실성 경계를 강조했습니다. 간격, 폭 행성의 질량 사이의 관계는 원반 점도와 같은 원반 속성에 의존했으며 이는 직접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관측소 컨소시엄과 데이터 센터는 보정 제품과 장기 데이터 액세스를 표준화함으로써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과학의 화려하지 않은 연속성으로 나타납니다. 보관된 데이터셋,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문서화 및 독립팀이 재감소를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현성 노트. ALMA 데이터 아카이브는 완전히 공개적이었으며 누구나 원시 가시성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방성은 독립적인 검증을 가능하게 했으며 새로운 분석 기술의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외계 행성 탐지는 광도 안정성과 체계적 보정을 담당하는 임무팀에 의존했으며 반복되는 감소가 기기 드리프트와 분리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4분기마다 90도 회전하여 태양 패널을 태양을 향하게 유지했습니다. 각 회전은 별들이 탐지기에 다른 픽셀에 착지하도록 했으며 체계적인 픽셀 대 픽셀 변동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통과 신호가 작고 검증이 단일 장관적인 관측보다 장기 안정성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행성에 의한 전형적인 감소는 별빛의 1% 미만이었으며 지구 크기 행성의 경우 연전봉론 1%만큼 잡았습니다. 종종 기관에 분산된 이론 그룹들은 진화하는 원반 모델을 유지했습니다. 입자 성장, 이동 및 가스 역학. 그런 다음 공개적으로 공개된 이미지와 카탈로그에 대해 해당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행성 이동은 특히 이론적으로 도전적이었습니다. 행성은 원반 가스와 상호 작용했으며 가군 동량을 교환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행성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었으며 초기 형성 위치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성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유 데이터셋과 보수적인 추론을 사용하여 그럴듯한 경로를 좁혔습니다. 각 모델은 가정 세트와 함께 제공되었으며 결과는 이러한 가정의 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장은 여러 설명이 가능할 때 패턴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지 방출의 고리는 행성 형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압력 트랩, 화학 전선 또는 자기 효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접근 방식은 구조를 운동학, 파장 의존성 및 시간 진화와 교차 검증해야 하는 단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절차적으로 유지됩니다. 시청자는 데이터가 정렬되고 잔차가 검사되며 불확실성이 앞으로 운반되는 것을 봅니다.
잔차 검사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모델이 데이터에 맞춰진 후 연구자들은 관측과 모델 사이의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잔차가 무작위하고 작다면 모델은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잔차가 체계적인 패턴을 보였다면 모델은 불완전했고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야기는 확실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반 물리학이 허용해야 하는 것, 주변의 긴축 봉투에 의해 진행됩니다. 검증은 겸손과 반복의 훈련이 됩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원반은 질서가 분포 문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분광학적 캠페인은 어린 별 주변의 가스선 프로필을 측정했습니다. 프로필은 회전 속도와 난류 속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전 속도는 중심 별 질량을 나타났으며 난류 속도는 원반 온도와 교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선에서 비대칭이 관찰되었으며 가스가 별로 떨어지거나 유출로 방출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선에서 프로필은 대칭적이고 좁았으며 차갑고 정돈된 원반을 나타냅니다. 선폭은 또한 원반 두께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선은 얇고 차가운 원반을 시사했으며 넓은 선은 두껍고 따뜻한 원반을 시사했습니다. 선 형태의 변동성은 원반이 정적 구조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역동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원반 내의 화학을 연구했습니다. 분자 방출선은 온도와 밀도 조건을 추적했습니다. 서로 다른 분자는 서로 다른 영역을 점유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물은 더 따뜻한 내부 영역에 국한되었습니다. 복잡한 유기 분자는 얼음이 승화하는 특정 온도 범위에서 나타났습니다.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및 다른 분자들이 원반의 따뜻한 영역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이 화학적 구조는 원반 전반의 조건을 매핑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행성 형성의 환경을 알려주었습니다. 행성이 형성된 곳은 그들이 어떤 휘발성 물질을 포함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내부 암석 행성은 건조했습니다. 외부 거대 행성은 얼음이 풍부했습니다. 원반의 화학은 결과 시스템의 구성을 설정했습니다. 물눈선은 특히 중요한 경계였습니다. 그것은 물이 얼음으로 동결되는 온도를 표시했으며 일반적으로 중심 별로부터 몇 천문 단위에 위치했습니다. 눈선 너머에서 물얼음은 먼지 입자를 코팅했으며 그들을 끈적하게 만들고 성장을 가속화했습니다. 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원반 변동성을 추적했습니다. 일부 원본은 밝기가 변했으면 강착률의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변동성은 무작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종 주기적이거나 폭발적이었으며 원반 불안정성 또는 행성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었습니다. FU 오리오니츠 별은 극적인 폭발을 보였으며 몇 년 동안 수백 배 밝아졌습니다. 이 폭발은 강착 원반의 열 불안정성으로 설명되었으며 여기서 원반의 한 영역이 갑자기 더 뜨거워지고 빠르게 별로 물질을 배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변동성 패턴을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관측된 변화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부 경우에 일치가 좋았습니다. 다른 경우에 불일치는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외계 행성 카탈로그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우주 임무는 수천 개의 행성을 확인했으며 대부분은 통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시선 속도 방법도 많은 행성을 발견했으며 특히 더 큰 것들을. 이 방법은 행성이 별에 미치는 중력 당김을 측정했으며 별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흔들림의 진폭은 행성의 질량을 나타났으며 기간은 궤도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카탈로그는 행성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별은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별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통계는 행성 시스템이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일부는 궤도가 촘촘했고 다른 것들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거대한 행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작은 행성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성은 형성 과정이 여러 결과를 허용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뜨거운 목성은 특히 흥미로운 계급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별에 매우 가까이 공전하는 가스 거인이었으며 궤도 기간은 며칠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난제였습니다. 가스 거인은 눈선 너머에서 얼음이 풍부한 곳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뜨거운 목성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방법은 그들이 안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동 이론은 뜨거운 목성의 발견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행성 속성과 별 속성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상관관계를 찾았습니다. 더 큰 별은 더 거대한 행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속이 풍부한 별은 더 많은 행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금속 함량은 원반에서 사용 가능한 고체 물질의 양을 반영했습니다. 더 많은 고체는 코어 성장을 가속화하고 거대 행성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원반 관측과 연결될 수 있는 예측을 제공했습니다. 원반 강역의 위치는 행성의 질량 범위와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추정된 질량이 외계 행성 인구와 일치하면 그것은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불일치는 더 신중한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교차 분석은 느렸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원반 조사와 외계 행성 카탈로그는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직접 비교는 주의 깊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편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통과 조사는 짧은 주기 행성을 선호했습니다. 원반 이미징은 더 큰 간격을 해상했습니다. 각 방법은 행성 인구의 다른 부분에 마감했습니다. 통과 방법은 궤도가 우리의 시선과 정렬된 행성을 감지했으며 이는 무작위로 배양된 행성의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시선 속도 방법은 더 거대한 행성과 더 짧은 주기에 더 민감했습니다. 직접 이미징은 거대하고 젊은 행성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은 더 물었습니다. 전체 그림은 여러 기술을 통합해야 했습니다. 2017년까지 원반 구조와 행성 카탈로그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었습니다. 원반 강역은 행성 형성과 일치했습니다. 행성 빈도는 원반 조건과 상관되었습니다. 증거는 행성이 원반 내부에서 가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동안 그리고 별이 여전히 젊은 동안 형성된다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행성이 어떻게 간격을 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자주 이동했는지는 모두 진행 중인 연구 질문이었습니다. 행성 형성 시간 척도는 특히 불확실했습니다. 일부 모델은 행성이 100만 년 미만에 형성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모델은 더 긴 시간 척도를 요구했습니다.
관측, 제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원반은 수백만 년 동안만 지속되었으며 형성의 다른 단계를 관찰하는 것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태양계의 형성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양계는 또한 원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원반은 행성을 형성했으며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외계의 행성과 원반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우리 자신의 시스템의 초기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태양계의 현재 구조는 수십억 년의 진화를 반영했습니다. 행성은 이동했고 소행성은 흩어졌으면 위성은 포획되거나 방출되었습니다. 초기 구성을 재구성하는 것은 영문제를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증거는 간접적이었지만 축적되었습니다. 각 관측은 제약을 추가했으며 각 모델은 가능성을 잡혔습니다. 그림은 천천히 더 명확해졌습니다. 원반에서 행성으로의 전환은 측정 가능했고 모델링 가능했으며 점점 더 잘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원반은 질서가 분포 문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행성이 성숙한 시스템에서 확인됨에 따라 주위는 긴 중간 강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십억 년의 안정성. 다음 장은 시스템이 어떻게 지속되고 표류하며 깊은 시간에 걸쳐 조용히 재조직되는지를 따릅니다. 2018년 9월 주요 천문 측정 임무의 공개 데이터 릴리스가 별 거리와 움직임의 정밀 측정을 확대했습니다. 가이아 우주 망원경은 10억 개 이상의 별의 위치, 시차 및 고유 운동을 측정했습니다. 사무실과 작은 관측소 방에서 분석가들은 산포 플롯이 더 깨끗한 시퀀스로 해상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별 성단이 조여졌습니다. 나이는 더 예약되었습니다. 하늘은 정적 배경처럼 보이지 않고 시간을 통해 움직이는 측정된 인구처럼 보였습니다. 시차 측정은 별 거리를 결정하는 열쇠였습니다. 시차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별의 겉보기, 위치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더 가까운 별은 더 큰 시차를 보였습니다. 가이아의 마이크로아크초 정밀도는 수천 광년 떨어진 별까지 정확한 거리 측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더 명확한 별 맥락 내에서 연구자들은 성숙한 행성계를 그들의 호스트 별과 비교했습니다. 질량, 금속 함량, 회전 및 활동 주기. 새로운 발전은 정상적인 별 진화를 위한 개선된 기준선이었으며 조사관들이 행성 구조가 별 나이 및 환경과 어떻게 상관되는지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증거는 드라마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규모를 추가했으며 단계적으로 조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천문 측정 데이터셋은 거리와 성단 구성원을 정제했으며 일관된 별 인구를 통해 나이 추정을 개선했습니다. 상해 성단은 같은 분자 구름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형성된 별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성원을 식별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같은 나이의 별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나이의 함수로 별 진화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분광 조사는 별 매개 변수 카탈로그를 확대했으며 구성과 행성 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원했습니다. 대규모 분광 조사는 수십만 개의 별의 온도, 표면 중력 및 화학 조성을 측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행성을 가진 별이 행성이 없는 별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별 진동학 측정은 내부 별 구조 제약을 제공했으며 선택된 대상에 대한
별 나이의 불확실성을 잡혔습니다. 별 진동학은 별의 진동을 연구했으며 지구의 지진을 연구하는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진동 주파수는 별 내부의 음속에 민감했으며 이는 밀도와 온도에 의존했습니다. 진동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별 질량, 반경, 나이 및 내부 구조를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광도 모니터링은 별 활동 주기를 정량화했으며 거주 가능성과 대기 안정성의 해석을 지원했습니다. 별 활동 모니터링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태양의 11년 주기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다른 별의 주기는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더 짧은 주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더 긴 주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는 주기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해 원반 조사는 성숙한 별 주변의 적외선 과잉을 측정했으며 잔존 벨트에서 진행 중인 충돌 연쇄를 나타냈습니다. 잔해 원반은 가스가 고갈된 원반이었으며 주로 먼지와 더 큰 고체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지는 소행성 또는 해성 충돌에 의해 보충되었으며 이는 미세한 입자를 생성했습니다. 행성 카탈로그는 개선된 별 반경으로 재평가되었으며 행성 크기 분포와 시스템 컴팩트성 통계를 정제했습니다. 별 반경의 정확한 측정은 행성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통과 깊이는 별 반경에 대한 행성 방향의 비율에 의존했으며 별 방향의 불확실성은 행성 방향으로 직접 전파되었습니다. 우주기관 데이터 릴리스 팀은 절차적 백본을 제공했습니다. 보정 노트, 불확실성 특성화 및 반복된 데이터 검증. 그들의 역할은 대형 카탈로그가 과잉 해석을 유혹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데이터 릴리스는 자세한 문서와 함께 제공되었으며 알려진 체계적 효과, 완전성 추정치 및 권장 사용 지침을 설명했습니다. 문서는 주장을 억제하고 독립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상 기반 분광 컨소시엄은 다물체 기기를 운영하면서 대규모로 체계적인 별 특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일상적으로 촬영됩니다. 섬유 위치 지정기, 황혼 평면, 파이프라인 출력 및 깨끗한 매개 변수 테이블의 느린 축적. A4G 및 가라와 같은 조사는 수십만 개의 별을 관찰했으며 각각에 대해 수십 개의 화학 원소 풍부함을 측정했습니다. 그것은 별 속성이 행성에 대한 모든 추론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행성과학그룹은 이러한 데이터셋을 통합했으며 불확실성 전파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추적하는 교차일치 카탈로그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제도적 역할은 해석적이지만 제약됩니다. 기록이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무엇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카탈로그 구축은 반복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카탈로그가 업데이트되었으며 이전 추정치가 수정되었고 불확실성이 재평가되었습니다. 이 장은 형성보다는 유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별 시스템의 가장 긴 단계는 빠른 변화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된 궤도, 느린 별 밝아짐, 그리고 지질학적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저항률 충돌로 정의됩니다. 조사는 그 유지 관리에 측정 가능한 흔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활동 주기, 잔해 원반, 공명 구조 및 정제된 시스템 인구 통계. 더 넓은 주제는 변화하는 조건 내에서의 조용한 안내입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조차도 별이 천천히 진화함에 따라 매개 변수 공간을 통해 표류합니다. 태양의 광도는 45억 년 전보다
약 30%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는 점진적이지만 누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검증은 긴 기준선과 신중한 인구사고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시스템은 한 생애의 관측에서 그들의 전체 시간 척도를 거의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중간 단계는 안정성이 측정 가능하고 관리되는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별 나이가 더 잘 제약됨에 따라 후기 단계 변화는 프레임하기 쉬워집니다. 다음 장은 별이 주계열을 떠나고 시스템이 재분배되기 시작할 때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따릅니다. 별 활동은 측정 가능한 주기를 보였습니다. 태양은 11년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흑점 수와 자기 활동이 변합니다. 흑점은 강한 자기장이 대류를 억제하는 태양 표면의 어두운 영역이었습니다. 흑점수는 태양 극대에서 최고였으며 태양 극소에서 최저였습니다. 다른 별들도 유사한 주기를 보였습니다. 광도 모니터링은 이러한 주기를 추적했으며 그들의 진폭과 기간을 측정했습니다. 일부 별은 매우 규칙적인 주기를 보였으며 다른 것들은 더 불규칙했습니다. 활동 주기는 별 나이와 상관되었습니다. 젊은 별은 더 활동적이었고 오래된 별은 더 조용했습니다. 상관관계는 별의 회전과 자기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별 회전은 자기 발전기를 구동했습니다. 더 빠른 회전은 더 강한 자기장과 더 높은 활동을 생성했습니다. 별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들은 항성풍을 통해 가군 동량을 잃었고 느려졌습니다. 더 느린 회전은 더 약한 자기장과 더 낮은 활동을 초래했습니다. 행성을 가진 별에 대해 활동은 또한 대기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높은 활동은 더 강한 항성풍과 더 강렬한 플레어를 의미했습니다. 항성풍은 대전된 입자의 흐름이었으며 별로부터 바깥쪽으로 흐르며 행성 대기와 상호작용했습니다. 강한 항성풍은 대기 입자를 벗겨낼 수 있었으며 특히 자기장이 약하거나 없는 행성에서 이것들은 행성 대기를 침식할 수 있었으며 특히 궤도가 가까운 행성에서 연구자들은 별 활동을 행성 특성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활동을 가진 별 주변의 행성이 대기 손실의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외선 관측은 일부 뜨거운 목성 주변에 확장된 수소 대기를 감지했으며 진행 중인 대기 탈출을 나타냈습니다. 증거는 간접적이었지만 여러 관측 유형에 걸쳐 일관되었습니다. 잔해 원반은 또 다른 유지-관리 추적자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성숙한 별은 저구에선 과잉을 보였으며 따뜻한 먼지의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먼지는 미행성 충돌의 잔해로 해석되었습니다. 태양계는 소행성대와 카이퍼 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했으며 수백만 개의 소행성을 포함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너머에 위치했으며 얼음 몸체를 포함했습니다. 두 영역은 행성 형성의 잔재였습니다. 다른 시스템은 유사한 벨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조사는 이러한 잔해 원반을 매핑했습니다. 그들은 원반 크기, 온도 및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일부 원반은 조밀했고 다른 것들은 확장되었습니다. 일부는 따뜻했고 다른 것들은 차가웠습니다. 원반 온도는 별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따뜻한 먼지는 별 가까이에 있었으며 차가운 먼지는 더 멀리 있었습니다. 다양성은 충돌 역학과 행성 섭동이 달랐음을 시사했습니다.
잔해 원반의 존재는 행성 시스템이 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미행성은 계속 충돌했으며 먼지를 생성했습니다. 행성은 이 미행성들을 교란했으며 그들의 궤도를 변경했습니다. 태양계에서 목성의 중력은 소행성대를 형성했으며 소행성이 내부 행성으로 흩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 진행 중인 과정은 시스템이 안정적이지만 정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느린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수백만 년의 시간 척도에서 측정 가능했습니다. 공명구조는 또 다른 안정성 지표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다중 행성 시스템에서 행성은 공명사슬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궤도 기간은 간단한 정수 비율로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티레피스트-1 시스템의 행성은 복잡한 공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공명은 안정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접 조우를 방지했으며 궤도를 장기간에 걸쳐 예측 가능하게 유지했습니다. 공명의 물리학은 섭동 이론을 통해 이해되었습니다. 행성이 공명에 있을 때 그들의 중력 상호작용은 위상이 맞았으며 특정 섭동을 강화하고 다른 것을 상쇄했습니다. 순효과는 궤도를 안정화시키고 큰 편심 또는 경사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과 측광은 이러한 공명사슬을 감지했습니다. 행성이 공명에 있을 때 그들의 통과 타이밍은 미묘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동을 측정했으며 그것들을 공명 상호작용에 매핑했습니다. 통과 타이밍 변동은 행성의 질량을 추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으며 이는 통과 관측에서 직접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명사슬의 존재는 시스템이 역사 동안 안정적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혼란을 피했으며 그들의 궤도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시스템 컴팩트성은 또한 연구되었습니다. 일부 행성 시스템은 궤도가 촘촘했으며 많은 행성이 작은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케플러 임무는 많은 컴팩트한 시스템을 발견했으며 때로는 5개 또는 6개의 행성이 수성의 궤도보다 작은 영역 내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넓게 퍼져 있었으며 행성들이 큰 궤도 거리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계는 비교적 넓게 퍼진 시스템이었으며 행성들이 천문 단위에서 수십 천문 단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컴팩트성은 형성 조건과 상관되었습니다. 더 조밀한 원반은 더 컴팩트한 시스템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시스템 다양성을 정량화했습니다. 행성의 질량과 크기는 넓은 범위를 보였습니다. 일부 시스템은 가스 거인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암석 행성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슈퍼지구와 미니 해왕성은 일반적인 행성 유형이었으며 태양계에는 유사체가 없었습니다. 다양성은 형성과 진화가 많은 경로를 허용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사는 또한 별 금속 함량의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더 금속이 풍부한 별은 더 많은 행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거대 행성을 상관관계는 행성 형성이 먼지 가용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더 많은 먼지는 더 많은 고체를 의미했으며 더 효율적인 행성 조립을 의미했습니다. 핵 강착 모델은 거대 행성이 먼저 고체 코어를 형성한 다음 가스를 축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 높은 금속 함량은 코어 형성을 가속화했으며
거대 행성 형성을 더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산포도 있었습니다. 금속 함량이 낮은 일부 별도 행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중요했습니다. 원반 질량, 별 질량 및 환경 조건이 모두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까지 시스템 인구 통계는 잘 특성화되었습니다. 행성은 일반적이었으며 다양했고 종종 다중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조용한 역학적 진화를 겪었으며 궤도가 표류하거나 공명에 들어갔습니다. 궤도 표류는 조석 상호작용, 행성 간 중력의 섭동 및 가스 원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될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안정성이 정적 상태가 아니라 관리된 평형임을 지지했습니다. 시스템은 재배열 없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별 자체도 진화했습니다. 주계열 별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핵심은 헬륨을 축적했고 그들의 광도는 천천히 증가했습니다. 광도 증가는 주계열 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별이 수소를 융합시키면서 핵심은 점진적으로 더 조밀하고 뜨거워졌으며 융합률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밝아짐은 측정 가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별 광도를 나이와 비교했으며 진화 트랙을 확인했습니다. 밝아짐은 행성 기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별이 더 밝아짐에 따라 거주 가능 영역은 바깥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주 가능 영역은 액체물이 행성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궤도 거리 범위였습니다. 그것은 별 광도에 의존했으며 별이 밝아짐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한때 온화했던 행성은 너무 뜨거워질 수 있었고 한때 추웠던 행성은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효과는 늘렸지만 누적되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그것은 상당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의 밝아짐은 기후 모델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초기 지구는 더 희미한 태양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액체물을 유지했습니다. 이 희미한 젊은 태양 역설은 초기 대기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포함했음을 시사했으며 아마도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일 것입니다. 유사한 논리가 외계 행성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주 가능성은 별 진화에 따라 변했습니다. 별 회전도 느려졌습니다. 젊은 별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들은 항성풍을 통해 가군동량을 잃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려졌습니다. 감속은 측정 가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회전 기간을 나이와 비교했으며 스핀다운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스핀다운 법칙은 회전 기간이 별 나이의 제곱근으로 증가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광범위한 별 질량과 나이에 대해 관측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느린 회전은 더 낮은 자기 활동과 상관되었습니다. 오래된 별은 더 조용했으며 더 적은 플레어와 더 약한 항성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성 대기에 유리했습니다. 더 낮은 활동은 더 적은 침식을 의미했습니다. 안정성의 주제는 변화하는 조건 내에서의 조용한 안내입니다. 별 시스템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들은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리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별은 밝아지고 느려졌습니다. 행성은 표류하고 공명에 들어갔습니다. 미행성은 충돌하고 먼지를 생성했습니다. 증거는 각 요소가 측정 가능하고 모델링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성은 관찰을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속성이었습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중간 단계는 안정성이 측정 가능하고 관리되는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별 나이가 더 잘 제약됨에 따라 후기 단계 변화는 프레임하기 쉬워집니다. 2020년 5월 분광팀은 대기가 미묘한 화학 서명을 운반하는 진화한 별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장면은 고요합니다. 회전하는 망원경 돔, 얇은 선으로 플롯된 스펙트럼, 작은 레이블로 표시된 흡수 특징. 각 특징은 특정 원소나 분자에 해당했으며 그 강도는 풍부함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경우에 선 패턴은 혼합 사건 또는 최근 물질 섭취와 일치하는 비정상적인 표면 풍부함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해 모델링 그룹은 후기 단계 별 진화 트랙을 업데이트했으며 측정된 질량 손실률을 가진 관측된 적색 거성 및 점근 거성 가지 별과 비교했습니다. 별 진화 모델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핵 반응, 에너지 전달, 대류 및 질량 손실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모델은 별이 수소를 소진할 때 어떻게 진화하는지 예측했으며 주계열을 떠나 적색 거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발전은 별 팽창과 바람 주도 질량 손실이 어떻게 중력 구조를 변경하는지에 대한 더 일관된 관측적 그림이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그것은 시스템이 한순간에 파괴되지 않는다는 증거 기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질량, 반경 및 조석 상호작용의 느린 변화를 통해 재균형됩니다. 장기 모니터링은 진화한 인구 전반의 광도 및 온도 이동을 통해 별 방형 팽창 단계를 문서화했습니다. 적색 거성은 헤르츠스프룽 러셀 도표에서 주계열의 오른쪽 위에 위치했으며 더 차갑지만 훨씬 더 밝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스펙트럼은 일부 구성에서 표면 풍부함 이상을 드러냈으며 내부 혼합 및 가능한 외부 물질 섭취와 일치했습니다. 대류 혼합은 별 내부에서 물질을 운반할 수 있었으며 이전에 핵에서 처리된 물질을 표면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준설업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탄소 및 질소 풍부함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관측은 유출 및 별 주변 먼지 방출을 통해 질량 손실 서명을 측정했으며 다파장 진단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적외선 초과는 먼지 형성을 나타냈습니다. 별 바람에서 방출된 가스는 냉각되어 먼지 입자를 응축했습니다. 먼지는 별빛을 흡수하고 적외선으로 재방출했으며 측정 가능한 과잉을 생성했습니다. 모델은 별 질량 손실로 예상되는 궤도 팽창을 정량화했으며 생존하는 외부 몸체에 대한 테스트 가능한 예측을 제공했습니다. 별이 질량을 잃으면서 그것의 중력 우물이 얕아졌으며 행성 궤도가 바깥쪽으로 팽창했습니다. 팽창은 에너지와 가군동량 보존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연구는 회전 변화 및 화학 마커를 포함하여 조석 상호작용의 후보 징후를 식별했지만 신중한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거성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전했으며 최근 행성 장착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행성이 별에 의해 삼켜진다면 그것의 가군동량은 별의 외부층으로 전달되어 더 빠른 회전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한 별 주변의 행성 검색은 발생 제약을 정제했으며 어떤 구조가 후기 단계로 지속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선 속도 조사는 적색 거성 주변의 행성을 탐색했습니다. 탐지는 도전적이었습니다. 구성은 큰 대기, 대류셀을 가지고 있었으며 행성 신호를 모방할 수 있는 스펙트럼 선 변동을 생성했습니다.
종종 국립관측소 및 대학 컨소시엄 내에서 작업하는 별 진화 연구자들은 스펙트럼을 시간으로 바꾸는 프레임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신중합니다. 그들은 관측된 별을 트랙 라이브러리와 비교하고 후기 단계 물리학이 모델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공개적으로 명시합니다. 별 진화 트랙은 별이 생애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헤르츠스프룽 러셀 도표에서 경로였습니다. 트랙은 서로 다른 별 질량에 대해 계산되었으며 관측된 별의 위치를 질량 및 나이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구의 선 조사팀은 광학적으로 볼 수 없는 먼지 방출을 측정함으로써 질량 손실에 중요한 증거를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주로 보관 및 비교입니다. 천구 지도를 재처리하고 변동성을 확인하며 소스를 스펙트럼 분류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IRS, 스피처 및 와이스와 같은 조사는 전체 하늘을 저고의 선으로 매핑했으며 질량 손실별을 식별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종종 확장된 저고의 선 서명으로만 판독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외계 행성 그룹은 진화한 별에 대한 탐지 전략을 조정했으며 별 짙어와 변화하는 방향을 고려했습니다. 그들의 제도적 기여는 절차적 엄격함입니다. 행성 신호를 별 변동성과 구별하면서 과신을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 짙어 모델링은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연구자들은 별 변동성의 시간 척도와 패턴을 연구했으며 그것을 행성 신호의 예상 특성과 비교했습니다. 행성 신호는 주기적이고 안정적이었으며 별 짙어는 종종 더 무작위하고 다양한 시간 척도를 보였습니다. 이 장은 점진적인 별 변화가 어떻게 시스템 수준의 결과가 되는지를 조사합니다. 기록은 두 가지 경쟁 효과를 보여줍니다. 내부 몸체를 안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조성력과 궤도를 바깥쪽으로 팽창시킬 수 있는 질량 손실. 조사 톤은 중립적으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부 사항이 질량, 구성 및 행성 간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제의 초점은 변환 중의 연속성입니다. 별은 팽창할 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력 조건을 변경합니다. 시스템은 모델링되고 경계가 지정되며 때로는 간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검증은 여러 측정 유형에 걸쳐 미묘한 서명을 일치시키는 데 의존합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후기 단계 진화는 시스템이 재구성을 통해 조용히 실패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별이 외피를 벗고 조밀한 잔재를 남김에 따라 증거는 다시 변합니다. 다음 장은 버브약 기록을 따릅니다. 잔해 원반, 오염된 대기 및 여전히 시스템 역사를 운반하는 잔재. 적색 거성 단계는 별 진화의 후기 단계였습니다. 별은 핵심에서 수소를 소진했으며 헬륨 코어 주변의 껍질에서 융합을 시작했습니다. 껍질 융합은 외부층을 바깥쪽으로 밀었으며 별이 팽창하게 했습니다. 방형은 수십 또는 수백 배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될 때 화성의 궤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수성과 금성을 삼키고 지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광도도 증가했지만 표면 온도는 감소했습니다. 결과는 크고 차갑고 밝은 별이었습니다. 적색 거성은 관측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크기와 밝기는 그들을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근처 별 인구에서 적색 거성을 카탈로그화했습니다. 그들은 광도, 온도 및 스펙트럼 유형을 측정했습니다.
관측은 별 진화 모델과 비교되었습니다. 일치는 일반적으로 좋았으며 모델이 팽창 단계를 정확하게 예측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적색 거성은 질량 손실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통해 물질을 흘렸으며 그들의 외부층을 우주로 방출했습니다. 질량 손실률은 적외선 방출을 통해 추정되었습니다. 방출된 물질은 별 주변에 먼지를 형성했으며 별빛을 흡수하고 적외선으로 재방출했습니다. 적외선 과잉은 측정 가능했으며 질량 손실률로 변환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질량 손실률은 연간 태양 질량의 100만 분의 1에서 10,000 분의 1 정도였습니다. 질량 손실은 시스템 역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별이 질량을 잃으면서 그것의 중력 잡아당김이 약화되었습니다. 행성은 더 느슨하게 묶였습니다. 그들의 궤도는 바깥쪽으로 팽창했으며 별 질량 감소에 반응했습니다. 팽창은 계산 가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모델을 사용하여 궤도가 얼마나 변할지 예측했습니다. 예측은 생존 행성에 대한 관측과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일치는 모델을 검증했습니다. 조석 효과는 별 팽창의 또 다른 결과였습니다. 별이 커짐에 따라 그것은 근처 행성에 더 강한 조석력을 발휘했습니다. 조석력은 행성 궤도에서 에너지를 소멸시켰으며 그들이 안쪽으로 나선형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조석 소멸률은 별 방형, 행성 질량 및 궤도 거리에 의존했습니다. 가까운 행성에게 이 효과는 극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에 의해 삼켜질 수 있었습니다. 더 먼 행성에게 효과는 더 약했지만 여전히 측정 가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조석 나선형을 모델링했습니다. 그들은 조석 소멸이 질량 손실 팽창과 얼마나 빠르게 경쟁하는지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행성 질량과 궤도 거리에 의존했습니다. 일부 행성은 생존했고 다른 것들은 삼켜졌습니다. 경계는 별 질량과 진화 트랙에 의존했습니다. 태양 질량 별의 경우 거주 가능 영역 내 행성은 아마도 삼켜질 것이었지만 목성과 같은 외부 행성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스펙트럼은 비정상적인 표면 풍부함을 보였습니다. 거성 대기는 일반적으로 수소와 헬륨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더 무거운 원소가 풍부했습니다. 리튬, 베릴륨 또는 다른 금속이 예상보다 높은 농도로 나타났습니다. 리튬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은 별 내부에서 쉽게 파괴되었으며 표면 리튬 풍부함은 일반적으로 별 나이에 따라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성은 높은 리튬 풍부함을 보였으며 리튬 풍부 거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풍부함 이상은 물질 섭취를 시사했습니다. 거성은 행성이나 미행성을 삼켰을 수 있으며 그것들의 물질을 대기에 혼합했습니다. 대안적으로 내부 혼합 과정이 핵심 물질을 표면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헬륨 플래시 동안 빠른 혼합 사건이 리튬을 생성하고 표면으로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두 설명 모두 가능했으며 구별은 추가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풍부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관측된 비율을 암석 행성이나 내부층의 예상 구성과 비교했습니다. 일부 경우에 일치는 외부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철, 실리콘 및 기타 금속의 풍부함은 분화된 행성체와 일치했습니다. 다른 경우에 내부 혼합이 더 그럴듯했습니다. 증거는 주에 깊게 해석되었으며
대안이 언급되었습니다. 점근거성가지 별은 후기 단계 진화를 더 나타냈습니다. 이 별들은 껍질 융합의 고급 단계에 있었으며 수소와 헬륨 껍질이 번갈아 점화되었습니다. 열펄스는 광도와 질량 손실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열펄스 동안 헬륨 껍질은 폭주 융합을 겪었으며 광도를 수천 배 증가시켰습니다. 펄스는 불안정성을 유발했으며 외부층을 바깥쪽으로 밀고 질량 손실을 증가시켰습니다. 질량 손실률은 높았으며 종종 별의 전체 외피를 수만 년에 걸쳐 방출했습니다. 전형적인 AGB 별은 수십만 년에 걸쳐 태양 질량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행성상 성운이었습니다. 방출된 물질은 별 주변의 껍질을 형성했으며 중앙별의 자외선 방사선에 의해 조명되었습니다. 중앙별은 백색과해성이 되기 위해 수축하고 가열되었으며 강렬한 자외선을 방출했습니다. 자외선은 방출된 가스를 이온화했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선구는 복잡한 형태를 보였으며 종종 대칭적이거나 쌍극성이었습니다. 형태는 질량 손실 역학과 가능한 동반성 상호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쌍극성 성운은 종종 동반성 또는 행성이 질량 손실 흐름을 형성하는 시스템과 연관되었습니다. 관측은 수천 개의 행성상 선군을 카탈로그화했습니다. 그들은 선군 형태, 확장 속도 및 화학 조성을 측정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행성상 성운의 자세한 이미지를 제공했으며 복잡한 구조와 필라멘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는 질량 손실 과정과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는 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질량 손실은 또한 남은 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피가 방출됨에 따라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작고 뜨거웠으며 더 이상 융합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색 과해성이 되었습니다. 백색 과해성은 태양계 크기였지만 그들의 질량은 태양 질량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밀도는 극도로 높았습니다. 전형적인 백색 과해성은 입방 센티미터당 약 100만 그램의 밀도를 가졌습니다. 백색 과해성은 천천히 냉각되었으며 그들의 열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했습니다. 냉각 시간은 수십억 년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백색 과해성 온도와 광도를 측정했으며 그것들을 냉각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관측은 백색 과해성이 매우 오래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우주의 나이에 가까운 나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차가운 백색 과해성은 약 120억 년의 나이를 가졌으며 우주의 초기 세대의 별로부터의 잔재였습니다. 백색 과해성 주변의 행성은 극한 조건을 견뎌야 했습니다. 별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는 동안 내부 행성은 삼켜졌습니다. 더 먼 행성은 증가된 광도와 질량 손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대기는 벗겨질 수 있었으며 그들의 궤도는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성은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별 진화의 격변적인 단계를 견뎌냈으며 백색 과해성 주변의 궤도를 유지했습니다. 진화한 별 주변의 행성 검색은 이러한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탐지는 도전적이었습니다. 백색 과해성은 작았고 그들의 행성 신호는 약했습니다. 통과 방법은 백색 과해성 주변에서 특히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백색 과해성이 작았기 때문에
행성은 별 디스크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큰 통과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보가 식별되었습니다. 관측은 행성이 백색과해성 주변에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별 진화를 생존했습니다. 증거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계속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후기 단계 진화는 시스템이 재구성을 통해 조용히 실패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별이 외피를 벗고 조밀한 잔재를 남김에 따라 증거는 다시 변합니다. 2017년 1월 우주 기반 자외선 및 광학 스펙트럼으로 작업하는 연구자들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는 백색과해성 대기를 검토했습니다. 장면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보관된 스펙트럼, 레이블이 지정된 선, 그리고 조용한 모순. 이 밀집한 별들에서 금속은 빠르게 가라앉아야 합니다. 백색과해성의 강한 중력은 무거운 원소를 며칠에서 수백만 년 내에 대기 깊숙이 끌어당겼으며 온도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는 측정된 것이지 가정된 것이 아닌 진행 중인 보충을 나타냅니다. 후속 관측 시즌에 걸쳐 적외선 측정은 일부 백색과해성 근처에서 따뜻한 먼지를 식별했으며 조밀한 잔해 원반과 일치했습니다. 새로운 발전은 단일 극적인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기 단계 시스템 서명의 출현이었으며 법의학 기록처럼 행동했습니다. 파괴된 소행성, 재배열된 궤도, 그리고 별 융합이 끝난 후 오래 지속되는 계속된 강착. 분석가들에게 그것은 증거를 넘어 서사를 발명하지 않고 이후를 연구하는 문서화된 방법이 되었습니다. 분광학은 백색과해성 대기에서 금속 오염을 확인했으며 선식별 및 침강 시간 계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과 다른 관측소는 수천 개의 백색과해성의 스펙트럼을 획득했습니다. 약 25-50%가 그들의 대기에서 금속을 보였으며 높은 오염률을 나타냈습니다. 적외선 관측은 선택된 시스템에서 과잉 방출을 감지했으며 조밀한 잔재 가까이의 먼지 원반과 일치했습니다. 스피처 우주 망원경은 백색과해성 주변의 먼지 원반을 감지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원반은 뜨거웠으며 수천 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고 백색과해성으로부터 한 태양 방영 이내에 위치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시간 영역 모니터링은 일부 잔해 특징에서 변동성을 측정했으며 동적 보충 및 진화하는 원반 구조를 시사했습니다. 일부 백색과해성은 금속 선의 강도가 몇 년에 걸쳐 변하는 것을 보였으며 강착률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원소 비율은 암석 태양계 물질과 비교되었으며 성간 포획이 아닌 파괴된 미행성체의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관측된 비율은 종종 소행성 또는 행성 외피 물질과 유사했으며 성간가스 또는 먼지의 비율과는 다릅니다. 통계 연구는 오염 서명을 가진 백색과해성의 비율을 추정했으며 후기 단계 파괴가 얼마나 일반적일 수 있는지를 제약했습니다. 초신성 잔재 및 중성 자별에 대한 병행 작업은 대규모 별 시스템에 대한 대체 최종 상태를 명확히 했으며 팽창 속도와 핵합성선을 사용했습니다. 초신성은 태양 질량의 약 8배 이상인 별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이 별들은 철코어를 형성한 후 붕괴했으며 폭발적인 초신성을 유발했습니다. 백색과해성 연구는 주요 우주 관측소 및 조사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보정 및 장기 아카이브 액세스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의 절차적 역할은 가시적입니다. 신중한 파장 보정, 배경 차감 및 기기 전반의 일관성 검사, 분광학적 보정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백색과해성은
스펙트럼 특징이 거의 없었으며 파장 보정을 위한 기준선이 거의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실 표준과 대기선을 사용하여 정확한 파장 척도를 확립했습니다. 그것은 서명이 미묘하고 잘못된 보정이 풍부함 특징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행성과학팀은 원소 비율을 구성 단서로 해석하여 기여했으며 그것들을 운석 클래스 및 분화된 몸체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억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때 단일 고유 기원을 주장하지 않고 그럴듯한 부모 몸체 구성을 매핑하는 것입니다. 일부 백색 와해성은 높은 칼슘 대 철 비율을 보였으며 외부 외피 물질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철이 풍부했으며 코어 물질을 시사했습니다. 괴너지 및 과도 천문학 그룹은 대규모 별에 대한 보완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초신성 잔재, 조밀한 물체 및 핵합성 증거. 그들의 기여는 더 넓은 죽음 범주를 측정된 물리학에 고정시키는 것이며 다큐멘터리의 톤을 절차적이고 비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초신성 잔재는 X선 및 전파 관측을 통해 연구되었습니다. 그들은 확장하는 충격파를 보여주었으며 잔여 가스와 상호작용하며 핵합성된 원소를 분산시켰습니다. 마지막 장은 주요 광원이 형태를 바꾼 후 시스템이 어떻게 흔적을 남기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백색 와해성은 작고 조용하지만 그것의 대기는 떨어지는 물질에 계속되는 기록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거의 보관적이 됩니다. 화학선을 퇴적층처럼 읽고 구성과 타이밍을 문서화하면서 데이터가 지원하는 것 이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금속선의 강도는 침강 시간과 결합되어 강착률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강착률은 초당 수십억 그램 정도였으며 작지만 측정 가능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죽음을 사라짐이 아닌 재분배로 재구성합니다. 물질은 궤도에 남아있고 부서지고 강착하거나 탈출합니다. 시스템의 역사는 희미하고 측정 가능한 서명으로 계속됩니다. 검증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그 자체로 영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중한 관측과 일관된 해석을 통해 영화적이 됩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잔재는 시스템이 기록이 됨으로써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와해성은 극도로 밀집했습니다. 그들의 중력은 강했으며 무거운 원소를 빠르게 대기 깊숙이 가라앉게 했습니다. 침강 시간은 계산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색 와해성에 대해 금속은 며칠 또는 몇 년 내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침강 시간은 백색 와해성 온도에 의존했습니다. 더 뜨거운 백색 와해성은 더 짧은 침강 시간을 가졌으며 더 차가운 백색 와해성은 더 긴 침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색 와해성은 그들의 스펙트럼에서 금속을 보였습니다. 선은 칼슘, 마그네슘, 철 및 다른 무거운 원소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경우에 실리콘, 티타늄, 크롬 및 심지어 니켈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원소들의 존재는 진행 중인 강착을 의미했습니다. 물질이 대기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침강에 의한 손실을 보충했습니다. 물질의 소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연구자들은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성간 물질은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백색 와해성은 우주를 통해 움직였으며 가스와 먼지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성간 강착률이 너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관측된 금속 풍부함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간 매체의 밀도는 너무 낮았으며 백색과외성은 너무 작았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남은 행성 계셨습니다. 백색과외성이 형성되는 동안 행성 시스템은 혼란을 겪었을 수 있었습니다. 소행성이나 해성이 백색과외성으로 흩어질 수 있었으며 거기서 그들은 조석력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백색과외성의 강한 중력은 강한 조석 기울기를 생성했습니다. 몸체가 로슈 한 개 내부로 표류하면 조석력이 자체 중력을 초과했으며 몸체는 찢어졌습니다. 파괴된 물질은 원반을 형성했으며 점진적으로 백색과외성으로 강착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관측과 일치했습니다. 원소 비율은 암석 물질을 시사했으며 강착률은 파괴된 소행성과 일치했습니다. 적외선 관측은 추가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백색과외성은 적외선 과잉을 보였으며 따뜻한 먼지의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먼지는 백색과외성 가까이에 있어야 했으며 높은 온도를 설명하기 위해 먼지 온도는 거리를 나타났으며 전형적인 원반은 한 태양 반경 이내에 위치했습니다. 과잉은 조밀한 원반으로 해석되었으며 파괴된 소행성의 잔해로 형성되었습니다. 원본은 측정 가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원반 크기, 온도 및 질량을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원반 구조와 변동성을 연구했습니다. 일부 원반은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를 보였으며 동적 과정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백색과외성은 적외선 방출에서 주기적인 변조를 보였으며 원반의 비대칭 구조 또는 전구 물질을 시사했습니다. 변동성은 원반이 정적이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진화하고 있었으며 물질이 안쪽으로 나선형으로 들어가고 백색과외성으로 강착되고 있었습니다. 원소 비율은 장착된 물질의 구성을 제공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백색과외성 스펙트럼에서 여러 원소의 풍부함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비율을 암석 몸체의 예상 구성과 비교했습니다. 일치는 종종 좋았으며 물질이 분화된 행성체에서 왔음을 시사했습니다. 분화는 행성체가 녹아서 층으로 분리되는 과정이었으며 철이 풍부한 코어와 암석 외투를 형성했습니다. 일부 경우에 비율은 소행성대 운석과 유사했습니다. 소행성대 운석은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었으며 분화되지 않은 물질에서 코어 또는 외투 물질까지, 다른 경우에 그것들은 지구지각 또는 멘틀과 더 유사했습니다. 지구지각은 실리콘, 알루미늄 및 칼슘이 풍부했으며 멘틀은 마그네슘, 철 및 실리콘이 풍부했습니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백색과외성이 서로 다른 유형의 몸체를 강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통계 연구는 금속 오염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측된 백색과외성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스펙트럼에서 금속을 보였습니다. 비율은 백색과외성 온도에 의존했습니다. 더 차가운 백색과외성은 오염을 보일 가능성이 더 낮았는데 아마도 그들의 시스템이 고갈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뜨거운 백색과외성은 오염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그들의 시스템이 여전히 활성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온도 의존성은 시간 척도를 시사했습니다. 백색과외성은 천천히 냉각되었으며 더 차가운 백색과외성은 더 오래되었습니다. 오염률은 백색과외성 나이에 따라 감소했으며 미행성 벨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갈됨을 시사했습니다. 통계는 많은 별 시스템이
백색 과해성 단계로 지속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행성이나 소행성이 생존했으며 백색 과해성 가까이에서 계속 공전했습니다. 때때로 이 몸체들은 백색 과해성으로 흩어져 파괴되고 장착되었습니다. 과정은 늘렸지만 측정 가능했습니다. 초신성은 대규모 별의 격렬한 종말이었습니다. 별이 핵심에서 철을 융합할 때 융합은 더 이상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철은 가장 안정적인 핵이었으며 더 이상 융합은 에너지가 필요했으며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붕괴했으며 폭발적인 반발을 유발했습니다. 붕괴는 극도로 빠르게 발생했으며 초 미만에 발생했습니다. 중력 에너지가 중성 미자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으며 폭발을 구동했습니다. 폭발은 별의 외부층을 우주로 방출했으며 극한 조건에서 새로운 원소를 합성했습니다. 초신성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했으며 그것들을 성간 매체로 분산시켰습니다. 금, 우라늄 및 다른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초신성 존재는 관측 가능했습니다. 그것들은 확장하는 껍질로 보였으며 충격파와 방사선에 의해 조명되었습니다. 개 선구는 잘 알려진 예였으며 1954년에 관측된 초신성의 잔재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잔재를 연구했으며 그들의 팽창 속도, 구성 및 형태를 측정했습니다. 관측은 초신성 메커니즘과 결과, 조밀한 물체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팽창 속도는 폭발 에너지를 나타났으며 구성은 핵합성을 추적했습니다. 초신성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남겼습니다. 중성자별은 극도로 밀집했으며 태양 질량을 도시 크기의 부피로 압축했습니다. 그들의 밀도는 핵물질의 밀도와 비슷했으며 입방 센티미터당 수억 톤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회전했으며 전파나 X선 펄스를 방출했습니다. 펄사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이었으며 빔을 조명처럼 회전시켰습니다. 블랙홀은 훨씬 더 밀집했으며 중력이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감지되었습니다. X선 쌍성 시스템에서 블랙홀은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끌어당겼으며 강착 원반을 형성하고 밝은 X선을 방출했습니다. 중성자별과 블랙홀 주변의 행성 시스템은 드물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대부분의 행성을 파괴하거나 방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성은 생존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발에서 살아남았거나 나중에 잔재 원반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중성자별 주변의 행성 검색은 수행되었습니다. 일부 후보가 발견되었으며 타이밍 변동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펄사 타이밍은 매우 정밀했으며 펄스 도착 시간에 작은 변동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동은 공전하는 행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아직 드물었지만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도 행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PSR B1, B7-7는 세 개의 행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펄사였으며 초신성 후 환경에서 행성이 형성되거나 생존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핵합성은 초신성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폭발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했으며 그것들을 성간 매체로 분산시켰습니다. 이 원소들은 미래의 별과 행성의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먼지로 만들어졌으며 우리 몸의 원소는
오래전에 죽은 별에서 합성되었습니다. 핵합성 서명은 초신성 잔재 스펙트럼에서 관측 가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원소 풍부함을 측정했으며 그것들을 핵합성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관측은 초신성이 무거운 원소의 주요 소스임을 확인했습니다. 카시오페이아 A 잔재는 상세히 연구되었으며 실리콘, 황, 칼슘 및 철의 풍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리즈가 마무리됨에 따라 증거는 절차적 방식으로 열려있게 유지됩니다. 미래조사는 원반, 행성 및 오염된 잔재의 샘플을 확대할 것이며 시스템 생명주기의 긴 통계적 고를 긴축시킬 것입니다. 관측 기술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망원경과 기기가 온라인 상태가 되고 있으며 더 나은 해상도와 민감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전례 없는 적외선 감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희미하고 차가운 먼지 원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극대 망원경은 원반과 행성을 더 자세히 해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더 자세한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더 많은 원반을 이미징하고 더 많은 행성을 감지하며 더 많은 백색 와해성을 특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새로운 관측은 이해를 정제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약을 추가하고 모델을 테스트하며 때로는 놀라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과정은 느리고 누적되지만 그것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증거는 한 번에 한 관측씩 축적됩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는 제한적이지만 함께 그들은 일관된 그림을 구축합니다. 별 시스템의 탄생과 죽음은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스냅샷을 관찰합니다. 서로 다른 연령과 단계의 시스템. 이 스냅샷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진화 경로를 재구성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고 안정화되며 마침내 재배열되거나 사라지는지 추론합니다. 재구성은 간접적이지만 그것은 여러 증거 유형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원반 이미징은 형성을 보여줍니다. 외계 행성 카탈로그는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백색와해성 오염은 후기 단계 혼란을 나타냅니다. 각 증거 유형은 독립적이지만 그들은 함께 응집력 있는 서사를 형성합니다. 서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외와 변동성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일한 경로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조밀하고 다른 것들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일부는 거대한 행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작은 행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혼란을 겪고 다른 것들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양성은 형성과 진화가 확률적임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확률과 초기 조건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다양성 내에서 패턴이 있습니다. 상관관계와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패턴들은 근본 물리학을 반영합니다. 중력, 여력학 및 유체역학. 그들은 또한 환경을 반영합니다. 별 질량, 금속 함량 및 성단 밀도.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개별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태양계는 이 큰 인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또한 원반으로 시작했으며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이었고 결국 태양이 진화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약 50억 년 후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될 것이며
수성과 금성을 삼킬 것입니다. 지구는 삼켜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의 표면은 확실히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 행성이 얼마나 드물거나 일반적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연구는 또한 철학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스템은 언제 존재를 멈춥니다. 백색 과외성이 형성될 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행성이 파괴될 때입니까? 또는 물질이 여전히 궤도에 있고 강착되고 있는 한 시스템이 계속됩니까?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거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명확히 하며 우리의 언어를 정제하도록 강요합니다. 과학에서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측정하는지, 무엇을 추론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불확실성이 있는지 정확해야 합니다. 명확성은 재현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우리의 작업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재현성은 과학 방법의 핵심입니다. 별 시스템 연구는 많은 분야를 포함합니다. 천문학, 물리학, 화학 및 행성과학. 그것은 또한 많은 기술을 포함합니다. 망원경, 분광기, 간섭계 및 컴퓨터 모델. 각 도구는 고유한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은 여러 도구와 기술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망원경과 조사는 세계 각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ALMA는 칠레에 있고 VLT는 칠레에 있으며 JWST는 우주에 있고 가이아는 우주에 있으며 케플러는 우주에 있었고 TSS는 우주에 있습니다.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공유됩니다. 연구자들은 기관과 국경을 넘어 협력합니다. 이 협력은 진전에 필수적입니다. 어떤 단일 그룹도 모든 관측을 수행하거나 모든 모델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협력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협력은 또한 투명성,